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영 운영자입니다. 매주 목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함께하고 있죠. 자, 지난주 시장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이번 주도 약간 변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좀 완화가 됐고,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 쪽에서 지난주는 공포에 제가 주식을 좀 사라고 했고, 지난주는 주제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또 말씀 좀 드렸어요. 자,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을 찾아서 이제 우리 투자가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지.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사야 될 때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제를 제가 주식 비중 확대하라 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세가 주식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쪽이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았죠. 엔비디아의 20칩 대중 수출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마지막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고 그다음에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지 국내 시장도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반도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는다 한다면 우리 투자가님들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다시 급등락 이후에 즉 최근에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락한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가 회복했는가를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번 주간 단위로 보기에 특징 자체는 별다른 변동은 없어요. 다른 나라 국가들은 지난주와 다르게 별다른 게 없어요.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공포 이게 전체적인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한 시점에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다가 코스닥 시장이 거의 하락 부분을 다 회복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장이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미국 시장이. 다른 나라 국가들은 대만은 21.9% 떨어졌다가 오늘까지 반영한 겁니다. 11% 떨어졌으니까 하락폭이 한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 어때요? 16.4% 급락을 했고요. 어제 다시 한 3% 정도 떨어지면서 4.5%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 증시도 딱 반 정도죠. 16% 떨어졌다가 8.6%.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13% 떨어졌는데 7.6%니까 약 한 60% 정도 지수가 리바운드가 됐네요. 다우지수는 11.6% 떨어졌는데 5.4% 정도 반등을 했고,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관세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급락할 때 빨리 회복을 했다. 즉 코스닥 시장은 거의 10% 올랐지 않습니까? 10% 올랐으면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로 따지면 저점에서 거의 20% 정도 올라왔어요. 즉 한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숨고르기 국면 쪽에서 우리 시장의 코스닥 시장이 거의 회복을 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매도량이 컸다고 좀 봐요. 이따 좀 점검해 드리겠지만, 공매도가 물론 코스닥도 나오고 있지만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나온 것 자체가
여기다 선물 매도까지 좀 나왔으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가세를 하면서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시한 개별 종목 산 사람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여전히 좋은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회라고 본 것 자체가 지금 악재가 트럼프 관세, 그 다음에 공매도 그런 또 부분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부재했던 것 자체가 관세 부분 자체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정점은 통과가 좀 됐다고 봐요.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좀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에 따라 가지고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공매도는 이따 좀 정보해드리겠지만 많이 줄었어요. 거의 일간 단위 하루에 8천억, 9천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나왔던 공매도가 지금 4천억대까지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체가 어떻게 되든가 현재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의 밸류션상으로 지금 거의 역사적 저점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400포인트대에서는 주식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설사 2,400포인트를 악재가 노출돼가지고 이탈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빠르면 하루 이틀 내지는 일주일 이내에 바로 2,400포인트는 올라온다. 이번 시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2,400포인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아마 하루 이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국내 시장이 2,400포인트는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탄핵 정부 이제 끝나면서 대선으로 진입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신정부에 대한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이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 이제 연기금들 계속 사고 있고,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파는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여건들이 향후에 많이 펼쳐진다고 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그 심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본래 주식이 급등할 때는 안 팔고 계속 떨어지다 팔다 참다 그래가지고 바닥에 팔잖아요. 바닥에 팔고 최근처럼 주가가 급락할 때 주가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주가가 어제 다시 떨어지니까 또 관세 폭탄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관세 때문에 다시 저점까지 내려올 거야. 주식을 사서는 안 돼. 그런 시각이죠. 대부분이 밖에 계시면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토마토 투자자문 소속으로서 제가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분이 상담이 왔어요. 일임 서비스 좀 가입하겠다고. 근데 어제 주가가 또 관세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반도체 관세 때문에 주가 폭락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좀 지켜보고 좀 안정을 찾으면 그때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두세 분 돼요. 그렇다는 거죠. 있어요. 주가 다시 떨어지니까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그렇죠. 본래 주식이랑 이렇습니다. 주식은 원래 모두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비관 속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갈까 말까 해이스러울 때 갈까 갈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주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의심의 벽을 타고 그리고 약간 모두가 낙관적일 때 이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면 늦다는 겁니다. 이때 정도 되면 아마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최소한 2,600 내지는 2,700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모두가 행복 속에 젖어 있을 때, 한이 속에 젖어 있을 때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종합주가 2,400포인트 시점 자체는 주식 투자와 개인 투자가 들었던 심리 지표를 본다 한다면 이게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긴감이 가신 분들은 결국 뭐냐? 기본적 분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업의 가치를 알면 우리나라 시장의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가치를 알면 시장이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현재 오늘 날짜 기준해 가지고 2,390조 원입니다. 2,390조 원입니다. 즉 PBR로 따지면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0.8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 할인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예컨대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 1,200억짜리다. 1,200조짜리다.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이 4,500조 원짜리다. 애플 주가 팔면 우리나라 상장회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장회사 2,800개입니다. 2,800개를 다 사고 돈이 50%가 남는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주가가 싼 쪽입니다. 현재 어떤 심리를 본다 한다면 시장의 어떤 관세 얘기에다가 여전히 공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직까지 시장 이제 정치적인 불확성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불확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식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에서는 종합주가 지수는 2,600, 2,700 정도 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늦죠. 현재 주가 종합주가지 2,400포인트 때는 자신 있게 진입해도 좀 되는 구간입니다. 되는 구간이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개인 투자가들을 나중에 모두가 낙관적일 때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유 자금이 좀 있다든가 현재 대부분 아마 개인 투자가들 종합주가지 2,400포인트 정도 된다 한다면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평균 20, 30% 정도 2차 전지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거의 40, 50% 정도 물려있는 구간인데 현재가 여유 자금이 있다든가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좋은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 왜 우리 시장이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주식을 사야 되는 근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재 올해 영업일수로 따지면 지금 이제 1분기가 좀 지났고 영업일수로 따지면 90일도 채 안 됐어요. 영업일도 채 안 되는 구간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 주식을 팔았느냐. 코스피 쪽에서 26조 원을 팔았습니다. 26조 원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자, 작년도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땠냐. 1조 3천억을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10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즉, 작년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도에 삼성전자를 12조 원 샀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5조 원을 팔았는데, 즉, 작년도에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만 산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불과 지금 영업일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90일도 채 안 되는 기간 쪽에 안에서 26조 원을 팔았습니다. 26조 원을 팔았는데, 근데 그거는 누가 샀느냐? 26조 원을 팔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12조 원을 샀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도 누가 샀느냐? 연기금이 샀습니다. 연기금이 10조 9천억 샀고, 나머지는 아마, 1조 3천억 정도는, 아마 그 우리 사주가 기타 법인 쪽에 잡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4조 원을 샀습니다. 4조 원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3개월도 채 안 되는 구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26조 원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파는 게 아니냐? 더 팔겠네? 계속 파는데? 근데 과거에 1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들 20조 원, 30조 원 판 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이 26조 원 중에서 뭐예요? 공매도가 관련된 것들이 12조 원이라는 겁니다. 12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공매도는 뭐예요? 일단 팔아놨으면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 들어올 자금이에요.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 연기금은 앞으로 계속 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악재 때문에 주가가 못 갔는데, 관세와 그 다음에 공매도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호재로 반영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팔아놓고 특히 선물도 현재 지금 올해 누적 선물 매도가 지금 4조 원입니다. 선물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30조 원을 내다 판 거예요. 판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팔 수 있는 분자. 현재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거의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쪽이고, 우리나라가 MSCI 편입 비중 자체가 대만이 16%인데 지금 우리나라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이런 수급적으로. 자,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3월 30일 재개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제가 오늘 날짜까지 제가 일별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90% 이상이 공매도 추이를 좀 봤는데 첫날 1조 3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4,200억을 팔았고 첫날 3월 31일 날. 그 다음에 이제 4월 9일 날 1조 5천억을 판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때 코스닥 시장 1,977억을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어때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4천억대로 바뀌었어요. 어제 5천억 400억 팔았고 오늘 4,074억을 팔아서 오늘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 시장으로 따지면 가장 적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꾸준하게 평균 2천억씩 팝니다. 2천억씩 팝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매도를 팔아놓은 게 얼마냐면요. 11조, 코스피 시장에서 11조 3천억입니다. 11조,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11조 3천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얼마냐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2조 9천억. 이게 두 개 합치면 얼마를 판 거예요? 14조 원을 판 거예요. 14조 원을 판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당연히 이제 공매도를 칠 거니까 주가가 못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4조 원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4조를 팔았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공매도 이거 14조 원은 어때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매도 대차 기간이 이번에 기간이 짧아서 90일이라고 그랬고 빠르면 90일 내내 대차 상환 기간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실 분들은 이제 최장 1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1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지만은 과거처럼 매 공매도 쳐놓고 계속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90일 이내에. 그렇죠? 잘 버텨온 거예요. 이거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3개월 이후부터 빠르면 6월 말부터 일부 쪽은 이제 쇼 커버링도 들어올 거고 또 주가가 만약에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 때문에 간세 폭탄까지 나온 시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거 타이밍 자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버텨왔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2,400포인트대 전후해가지고 외국 투자가들이 무려 공매도를 코스닥 합해가지고 거의 14조 원을 쳐놨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2,600, 2,700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만기돼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것도 대차와 함께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숏스퀴즈라고 주식을 빨리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 수급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서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래서 공매도가 초기에는 제가 4월달까지는 악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4월 20일, 4월 30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악재 영향이 줄어들 거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환해야 되는 물량도 있을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서 소시퀴즈라든가 그런 어떤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커져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에 망설이신 분들은 그동안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간세 때문에 주가가 못 가서 이런 것들 못 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악재보다는 악재 영향력이 떨어질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공매도는 좀 많은 편이에요. 하루에 4천억씩, 5천억씩 좀 나오는 거고 코스닥 합하면 6천억인데 요즘 거래대금이 많지 않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각각 6조 원, 7조 원이 안 넘어가니까 전체 13조 하루 평균 거래량 13조, 14조 원 거래가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와 코스닥 합하면 6천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다 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편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좀 되면 거의 영향력이 없는데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코스피 기준에 가지고 4천억, 5천억 정도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차장과 많은 종목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오늘 주가 급등했다가 공매도 물량에 나오니까 상탈 떨어지죠. 대신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빠졌던 주식들은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이제 요즘 올라가면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로 좀 전차적으로 이용할 때가 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저는 앞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지막 악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상호관세 관련 부분이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의약품과 더불어서 좀 발표할 거란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제요.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영향을 크게 받았고 국내 시장은 오늘 빠르게 안정을 좀 찾았어요. 결론을 보면 저는 그 반도체, 국내 반도체 그 엔비디아 칩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뭐 전체 D램과 관련된 상호관세 관련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는 쪽입니다. 일단은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H20 반도체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SK 이따 뭐 보시겠지만 일단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통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엔비디아 H20 칩 자체가 그 무기한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손실을 보게 되면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올지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H20 칩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입게 될 손실 금액은 약 55억 불 정도, 이번 분기에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조 8천억 정도가 손실이 좀 우려가 된다는데, 이번 분기라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는 이제 1분기가 2월 달부터 4월 달입니다. 이번 분기에 좀 반영하겠죠. 55억 불 정도 좀 반영이 좀 되는데, 현재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손실이 좀 발생이 좀 되느냐? 전체 매출액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분기 단위 4, 50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분기 단위. 그래서 엔비디아가 1년 매출액이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4, 50억 정도 되면 4분기로 본다 하더라도 200억 달러 좀 되는 거거든요. 맥시멈 10% 정도 좀 되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수출 규제를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선 구매했던 부분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매출액 단위로 따지면 5%에서 7, 8% 정도 손실이 좀 발생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100억에서 160억 정도 엔비디아로 따지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매출액에 앞서 연간 올해 예상 엔비디아 매출 추정 실적이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주당 순이익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손실이 나오느냐? 6%에서 10% 정도 감소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치는 영향은 제가 판단하기에 SK 하이닉스가 좀 영향이 크겠죠. 상대적으로 3%, 5% 정도 매출액 단위로. 그리고 이번에 그 대중국 H20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가 4세대거든요. HBM3거든요. 이제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은 가격 자체가 저성능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부가가치가 좀 낮아요. 이 규모 자체, 이익률 자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저는 거의 3% 정도, 5% 정도의 매출액 단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떠냐? 엔비디아가 앞서 엔비디아 실적 전망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엔비디아의 전망치가 매출액 단위가 1987억 달러입니다. 매출액 전망치 자체가. 여기서 매출액 단위가 앞서 100억, 적게는 100억에서 160억 달러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출 규제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순이익 자체가 6에서 10%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당 EPS가 지금 여기에 손실 반영되기 전에 올해 주당 EPS가 4.44달러거든요. 그러면 10% 정도를 빼면 주당 EPS가 4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104달러, 105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제 날짜로 PER이 23.9배입니다. 만약에 10% 정도 EPS가 감안한다 한다면 올해 엔비디아의 PER은 몇 배 정도 올라가겠어요? 만약 10% 정도 감소한다 한다면 그렇죠? 26배 되겠네요. 26배. 내년도는 PER이 현재 105달러 기준에서 19.3배. 만약 손실이 하향 조정된다 한다면 내년도 주당 EPS가 약 21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해 PER 26배, 내년도 21배 정도 되면 그렇게 밸류 자체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크게 큰 영향을, 그래서 올가에서도 약간 실적 전망치 하향에 따라 가지고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가 현재 지금 104달러인데 160달러에서 180달러를 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영향권이다. 현재 어떤 칩 수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디램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상호 관세가 부과가 좀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자, 아까부터 제가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래 현재 우리나라 디램 반도체는 미국이 첨단 산업의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호 관세를 안 물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다. 작년도에 반도체 수출이 2024년도에 전체 1278억 달러였거든요. 그 중에서 북미 쪽에 미국의 수출 비중 자체는 106억 달러에 해당되는 비중으로 따지면 8.4%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거의 중화권 수출이 60%가 넘어요. 중화권 수출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시안이라든가 우시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디램만 따지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가 대만을 통해 가지고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완제품, 반제품 형태로 들어간 거니까 그걸까지 감안하면 약 21%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21%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는 자체가 미국의 디램 생산, 현재 디램 생산을 알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70% 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램 반도체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안 쓰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를 갖다 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회사지만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알죠? 대만에서 65% 생산하고요. 일본에서 30%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물게 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데는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대만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고스란히 관세가 얻어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쪽에 치명적으로 관세를 높인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지금 70불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제는 약보합 정도에서 끝났고 가장 타격이 큰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른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안 쓰고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게 있다 그런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해외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디램과 관련된 그 어떤 반도체에 대한 저는 관세를 많이 물리지는 않을 거다. 치명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요.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 공매도라든가 관세에 파묻혀가지고 주가가 못 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불확실하다. 그때 못 가는 거잖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최근에 반도체 수출도 엄청 좋습니다.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됐고 최근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도 반도체 수출이 무려 32% 증가했어요. 무려 32%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수출 지표도 4월 달도 엄청 좋게 나왔는데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자, 오늘 대만의 TSMC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관세 때문에 미리 수출 규제에 따라 가지고 선 주문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완화가 좀 된다 한다면 일시에 현재는 악재로 반영될 주가 못 갔던 것 자체가 호재로 반영될 수가 있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실적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했고 삼성전자는 실적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 나왔지 않습니까? 33.2%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할 건데 SK하이닉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다 상향 조정됐어요. 올해 실적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평균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연간 실적 자체가 10%에서 15% 정도 사양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상향 조정폭은 크진 않습니다. 5% 정도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지지난번에 보여줄 때는 상당히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올해 실적 기준에서 지난번에 보여줄 때는 이제 PR 단위로 14배 했는데 PR 단위 11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 기준의 PR이 4.7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알다시피 작년 7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7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70불대니까 거의 뭐 60%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가 아마 그 시점 대비해서 아마 8만 원대였었으니까 아마 20% 정도 떨어졌을 거고 25% 정도. SK 하이닉스는 거의 안 떨어졌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많이 떨어진 자체가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당히 엄청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비쌉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반도체 관세 얘기 나올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루에 7% 떨어질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3%, 4%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미국 시장이 10% 떨어질 때 우리나라 주가는 2%, 3%밖에 안 떨어진다. 그런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도 지금도 비싸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월 결산이기도 합니다. 8월 결산이기도 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예상되는 그 단기 순이익이 이게 8월 결산을 감안하세요. 73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1,450원 계산하면 약 11조 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1조 원. 자, 그 같은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이익 얼마 납니까? 27조 원 나잖아요. 즉 SK 하이닉스가 11조 원 이익 나는데 SK 하이닉스가 약 27조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조 원이니까 이익 규모로 따면 1.5배, 6배 정도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시가총액은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 날짜로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27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1조 원이에요. 지금도 보면 뭐예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었으면 주가는 최소한 40만 원짜리죠. 40만 원짜리죠.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 하더라면.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익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올해 이익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32조 원, SK 하이닉스가 27조 원 나니까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왜 SK 하이닉스가 못 가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견조하냐? 삼성전자는 제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이렇게 현재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방의 지지력이 강하고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서 상승 탄력이 주가 상승하는 국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즉 반도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한다면 앞으로 주가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더 빨리 갑니다. 왜? ROE 지표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제. 즉 앞으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주가 사야죠. 사야 되는 거죠, 이제요. 그 다음에 이게 앞서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악재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반도체 관련 부분들이 이제 관세 때는 못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다. 실적도 좋고 현재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좀 괜찮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뭐 기술적 지표를 보신 분들은 뭐 중장기로 볼 때 이제 주봉 월봉 가지고 좀 보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경제 지표를 저는 펀더멘탈 분석가니까 경제 지표를 가지고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의 중장기 시장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죠? 경기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중장기 1년 적게는 6개월 내지는 1년 이후의 시장의 방향은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경기 변동 우리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이제 관세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질 거니,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한다면 주가가 뭐 부진할 거고,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자체는 앞서 제가 이미 경기 침체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참 뭐냐? 자, 환율은 뭐예요? 환율은 떨어져야지 호재죠. 지금 환율은 어때요?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환율이 지금 1,420원 정도까지 좀 떨어졌어요. 정책이 불확성 완화가 된다면 제가 1,470원에서 1,420원 내지는 현재 환율로 봐서는 지금 환율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달러 99까지 내려왔으니까 달러 인덱스로 본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60원 정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죠. 예. 결국 나중에 이제 외국 수급이 지금 외국 투자가 주식을 좀 팔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예, 빠르게 유입이 좀 될 겁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요? 예, 호재예요. 근데 주가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율 떨어진 걸 감안하면 환율이 지금 1,470원, 1,420원까지 내려왔는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것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어때요? 우리나라 물가는 지금 2.1%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는 헤드라인 CPI가 2.4%였죠.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그 다음에 근원 CPI는 2.8% 전월 대비 상승.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왜? 동결한 이유 자체가 물가는 안정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유를 봤더니 이창용 총재 이유를 봤더니 환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율이 높아서.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1,470원, 1,420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2.75지 않습니까? 주세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6월 달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인하하겠죠. 이게 이제 유동성 증가 요인이에요. 금리는 지금 완화적인 기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물가 안정, 환율 떨어지고 있고, 금리 떨어지고 있고, 금리 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라는 것 자체는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주가가 이미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종합주가지수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 2,680, 2,700 넘어가 있습니다. 2,700, 800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의 위치는 이거죠.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이죠. 우리나라가 따지면요. 역시적 장세죠. 지금 이제 이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이제 자꾸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니까 이제 금융장세 쪽으로 초기 단계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 유동성 시장도 앞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자꾸 내리잖아요. 미국도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금리를 내릴 거고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내릴 거고 그렇죠? 이미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실세 금리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요. 한국은행 국고채 금리가 지금 2.357입니다. 거의 2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늘 회사채 금리가 A등급 회사채 금리가 한때 2023년도 10월 달에 4.9까지 갔던 회사채 금리가 지금 2.9입니다. 떨어집니다.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자체는 유동성이니까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S&P 쪽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S&P 쪽에서 2016년도에 등급을 조정한 이후로 다시 AA-였죠. 현재 지금 AA 정도 되는데 유지를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고 올해 2월 달에 피치사에서도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 또 피치사에서도 올해 2월 달에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여러분 불과 작년도는 어땠어요? 환율이 막 1,470원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외환위기 가는 게 아니냐. 국가 신용 등급 내리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계에서도 최근 이제 정치적으로 좀 탄핵 인용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불확성이 완화가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JP모간 쪽에서 어제 나온 내용이죠. 우리나라 주식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목표 지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2,7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다 전망치를 외국계에서 좀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과 종합주가 지수와 제가 기본적 분석을 보는 게 중에 수출 지표입니다. 앞서 주식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함께 가는 거고요. 근데 앞서 제가 시간 관계상 보이질 않았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약간 턴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수출과는 동행을 합니다. 수출이 증가되면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갑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2023년도 10월 달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다가 작년도인가요? 16개월 만에 올해 1월 달에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1%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3.1%로 3월 달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발표된 중간 수출이죠. 수출 발표했는데 13.7% 증가했어요. 13.7% 증가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들이 다 수출에 의존하는 쪽이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70% 정도가 주요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수출 지표가 증가되고 있다는 자체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참고해야 되는 자체는 여기서 이제 업종 전략 본다면 이 13.7%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가 제가 앞서 반도체가 32% 증가했다고 했고요. 반도체가 품목별로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조선 납기가 조선이 꽤 많이 증가됐어요. 조선이 아마 20몇 프로, 30% 정도가. 자동차, 즉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에 기여를 했다. 4월 달도 수출이 대신 이제 4월 11일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일수로 따지면 하루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4월 달 수출도 증가세가 유지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부에서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 자체가 4월 달이니까 2분기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죠. 그것 때문에 앞서 반도체 회사들 수적이 좋게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성이 완화가 된다 한다면 악재가 오히려 이제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꾸 이제 공매도 얘기 나오고 관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이면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도 나쁘지가 않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지금 시장 적극적 주식을 살 시점이라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사별적으로 상승한다고 했더니 일부 이제 댓글로 이제 그런 분도 올리신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데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갑니까? 미국 시장이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이 15%, 20% 떨어지는 장인데. 근데 올해는 제가 다를 거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만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년도 밸류업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 시행이 좀 될 거고, 앞서 연기금들이 주식 계속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상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이 됐지만은 결국은 상법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거의 더 통과가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만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앞서 코스닥 시장이 21% 떨어졌고 코스피가 9.6%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제가 제시했던 그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2000년도 이후에 보시게 되게 되면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2000년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2000년도에 IMF 전후해가지고 50% 떨어지다 그 다음에 37% 났고 2002년도에 떨어졌는데 이때는 아마 카드 대란 때요. 그 뒤로 2003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4년 연속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40%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49% 올랐고 그 다음에까지 21.9% 그렇죠? 2011년도 11%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올랐고 2014년도에 4.7% 떨어졌는데 3년 연속 올랐고
2018년도에 17.3% 떨어졌는데 2019년도에 올랐고, 2020년도 올랐고, 2022년도 24% 떨어졌는데 작년도에 23% 올랐고, 근데 2023년도에 올랐고, 작년도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9.6% 떨어졌어요.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도 2399에 끝났으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2000년도 이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난 적이 없으니까 올해 국내 시장은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좀 올랐다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 즉 작년도 부진에 따른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기본적 분석인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에요. 일드 수익률인데, 즉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게 주식 투자로 인한 우리나라의 밸류를 기준으로 한 예상 수익률과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채권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채권에 그걸 감안해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지금 8배거든요. PER 8배라는 것 자체는 PER 8배 역수는 주식투자 기대 수익률이 12.5입니다. 12.5%나 이런 의미예요. 12.5예요. 12.5 정도 기대 수익률을 날 수 있는 회사,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펀드멘탈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 주식투자 안 하게 되게 되면 앞서 지금 우리나라 A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지금 2.9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걸 빼고 나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높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0.6%밖에 안 나와요. 왜? 미국의 S&P 500을 기준으로 PER 몇 배예요? 20배잖아요, 대충. 지금 주가 떨어진 지 18배인데. 20배면 이들 국가에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5%인데 여기다가 연준에 지금 뭡니까? 기준금리가 얼마요? 4.25인가요? 빼고 나면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대 수익률 제가 경험적으로 2000년도 이후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드갭 수익률이 6% 이상 대에서 주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이 탄핵 일정이 좀 한 달 정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저는 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탄핵 국면이 좀 더 길어졌고 예상보다. 여기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탄핵 불확실성으로 해소가 좀 됐는데, 관세 이슈가 좀 되면서, 본래 과거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주가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연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상법 개정을 듣는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정부 출범하게 되면 추경 편성이라든 경기 부양책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들이 주가를 상승을 이끌 수가 있다 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분율이 늘어났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 지분이 50.6까지 가다 50.2까지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 더 이상 팔 수 있는 지분율이 없어요. 과거 삼성전자가 2017년도 이후에 56.8까지 갔는데 그 이후로 지분율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50.2였거든요. 50.2여서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50.5까지 내려왔다가 50.6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50.18입니다.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팔 만큼 팔았다는 거 뭐예요? 팔 만큼 팔았으면 앞서 공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됐으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한다면 다시 지분율이 좀 늘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들어오면 결국 수급이 좋아지는 구조죠. 50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지분율이. 지분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또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연초에 했던 내용들이라 제가 다시 한번 주가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연초 1월 9일 날 했던 내용들인데 연기금이 올해 주식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12.7%였는데 작년에 본래 13.5 정도까지 늘려야 되는데 못 늘렸어요. 그러면 작년 10월 여러분들
연기금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10월 중순부터 계속 주식 삽니다. 예. 올해는 얼마냐? 14.9까지 늘려야 돼요. 예. 그 연기금 목표를 본다 한다면. 과거에는 근데 연기금이 21%까지 갔어요. 국내 쪽에 비중을 많이 줄이고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국내 비중을 12.7까지 줄여놨는데 14.9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제가 연기금이 작년도에 투자 규모가 약 1171조 원이거든요. 작년도 4조 5천억 샀다고 그랬어요. 자, 올해 연기금 자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1288조 원입니다. 앞서 여기다가 14.9를 곱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9일 날 방송할 때 연기금이 올해 28조 정도 살 거다. 이거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하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 제가 1월 달에 사라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앞서 연기금 지금 얼마 샀다고 그랬어요? 앞서 약 11조 원 샀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500억, 2천억씩 사요. 1,500억, 2천억씩. 그러면 앞으로도 17조 원 더 삽니다. 17조 원 정도 더 사요. 하루에 평균 1,000억씩 삽니다. 연기금 보시면 계속 사요. 즉 연기금의 수급의 주체는 확실히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근거 자체. 앞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가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서 규제 자체가 해소가 됐으니까 공매도 규제 완화에 따라 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가능성이 커져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 개선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다시 거의 저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가 신용융자 바닥은 종합주가지수 저점과 맞물린다고 그랬었죠.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4월 시장은 지금 시장은 주식 비중 확대의 최고 기회다. 자, 관세라든가 공매도로 인한 악재 영향력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좀 됐다. 됐다. 오히려 악재 영향력보다는 이런 것들이 완화가 좀 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진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4월 무조건 저점 확인됐어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변동성이 나올 때는 주식 사셔야 돼요. 대신 아직까지 플러스 해소가 안 됐으니까 따라가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대차점과 많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예요? 낙폭 과대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낙폭 과대 종목이 많으니까. 앞서 코스닥 시장 지수로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낙폭 과대니까. 그럼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단기간에 보신 분들은. 최근 25일 기준, 고가 기준에 가지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공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대형주 중에서,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30% 떨어졌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도 공매도 엄청 나옵니다. 전체 거래량이 지금 30%가 공매도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반등 나왔지만은, 지난주 이 시간대는 50.4% 하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29.4니까 15%, 20% 반등했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제철, ISC,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EL, 캠트로닉스,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CNC 인터널 화장품 회사죠. PSK 홀딩스, 에코프로, 현대차가 22.7%. 대부분 업종이 뭐가 떨어지냐면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아직도 낙폭이 큽니다. 특히 반도체가 어제 영향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LG학, LG이노텍 아주 몇 종목 올려드렸었는데 LG이노텍 주가 많이 올라가서 빼버렸고요. LG학은 여전히 대형주 중에 주가 싼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23%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 괜찮고요. 이게 낙폭가 된 종목을 살 때는 그 별다른 이유가 있는 종목을 사서는 안 되겠죠.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는데 대차장과 많은 종목들, 약간 한미반도체라는 관련 종목들은 또 실적도 봐야 되죠. 실적 시즌이니까. 그런 거를 고려한 겁니다. 즉 낙폭가대 최소한 20% 이상 떨어진 종목, 단기간에. 그 다음에 대차장고 공매도가 없는 종목,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 네, 제가 체크한 거예요. 한솔케미칼도 30% 정도 떨어졌다가 한 10% 정도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실적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SL만 지난주 언급이 좀 못 올랐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사실 분들 저는 SL을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에 PR 단위로 지금 6배, 7배밖에 안 되는 주식이죠. 주가 싸니까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한 23%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유리기판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밸류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PR 내정 지출이 10배 미만 되는 주식, 뭐 캠트로닉스 이들 관련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도 좀 빨리 좀 진행이 좀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항상 일요일 날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 투자가 2차 전지 관심 많죠. 제가 다음 주에 아카데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번 주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인 투자를 관심 많을 겁니다. 2차 전지 많이 떨어졌는데 반전의 기회는 언제 올지. 최근에 반등 나왔지만은 그리고 적정 주가 얼마까지 목표를 좀 봐야 될지 관련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토마토 투자 자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